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조천영 회장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발전협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부천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수도권의 중추적인 산업도시로 발전해 왔지만 최근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부천의 공업지역은 많은 건물들이 노후화되었고 비좁은 도로 그리고 공업면적 감소 등의 요인으로 많은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에 인접한 서울 강서 마곡지구와 인천 계양 서운지구의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저렴한 분양 가격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천상공에서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우리 부천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부천시의 여러 구성원 여러분들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부천상공에서는 이러한 궁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금년 심포지엄의 주제를 부천시 북부지역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 전략으로 정하고 산업 기반이 조성되었을 시에 어떤 개발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접근해야 할지에 대하여 심층적인 연구와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여 올해의 심포지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산업 경쟁력 약화, 또 산업 입지, 물량 공급 부족 등의 해결 방안을 위해서 부천 북부지역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스마트 복합 도시 조성에 걸맞는 개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24차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부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더불어 지역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북부지역 친환경 산업단지가 정말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미래 부천의 젖줄로 조속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같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부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여성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기업인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부천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많은 열정을 가지시고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만수 시장님과 부천시의회 강동구 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24번째를 맞이하는 심포지엄은 부천시 북부지역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 전략이라는 주제로 수원대학교 건축도시 부동산학부 박지영 교수님께서 지난 2월에 연구 용역을 맡아 6개월간의 연구를 거쳐 오늘 최종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품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부천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고 더 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주제 발표 내용과 토론 내용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제 발표와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발표해 주실 박지영 교수님과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영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영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공학과 학사학위를 받으시고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도시지역계획과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경기도시공사 설계심사위원, 지역발전위원회 국가도시 정책포럼위원, 국토해안부 수도권 정비위원회 실무위원, 경기개발연구원, 유청연구원 등을 두루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수원대학교 건축도시부동산학부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토지이용개혁과 도시개발원에 관해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신 도시계획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부천시의 박병근 시원님은 부천대학교 생활스포츠학과를 졸업하시고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석사학위를 받으셨으며 현재는 아시아평화재단 연구소 상임이사, 부천사랑봉사의 회장,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후원회 홍보이사로 활동하시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계신 동시에 제7대 부천시의회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병권 시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강명국 교수님은 아직 도착이 안 되셨는데 바로 도착할 예정도 있습니다. 강명국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으시고 미국 MIT에서 도시 및 지역경제기획 관련하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MIT 유년 전자통신 김태호 대표이사님은 1998년 주식회사 유년전자통신을 창립하시어 창립 이래 20년간 굴지의 전자부품 제조 전문 기업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또한 순위 테크노파크 1차 부천시 도시정책과 최경영 도시개발팀장님께서는 부천의 기업과 경제발전에 많은 일을 하셨으며 현재는 부천시 도시개발팀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부천의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먼저 40분간 박지영 교수님께서 그동안 연구해 오신 내용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으시겠고 그 다음으로 토론자별로 각 10분씩 토론 내용을 발표하시고 이어서 참석해 주신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지영 교수님으로부터 부천시 북부지역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이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 압박해오는 이런 어떤 과제들을 갖다가 어떤 이번 어떤 그 북부 지역의 산단지 개발을 통해 갖고 하나의 돌파구를 찾고 오히려 그게 어떤 여러분들의 그 경영 활동에 그런 산업 활동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또 다른 방향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공회소에서 그 부분이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는지 한번 고려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받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물론 이제 업을 하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나눠서 했는데 우선은 이제 그 도시라는 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주변에 이제 서울 인천은 서울 인천에 꼭 쌓여 있죠. 막 크레트넥 같은 그런 어떤 부천의 위치가 주변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서울과 인천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부천에는 큰 자산이 있어요. 김포공항이라는 큰 자산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역도 마찬가지 역도. 우리가 과거에 뭐 서울역, 용산역, 인천역 그러면은 역 자체가 굉장히 맞아 깊이 혐오시설 같은 그런 어떤 맞아 종이를 갖고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복합민작사가 들어왔고 여기라는 게 환골 탈퇴해서 완전히 어떤 맞아 도시 랜드마크적이고 도시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듯이. 근데 공항도 보면은 과거에는 소음이나 뭐다 이래갖고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혐오 시설이었는데 이제는 공항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동반자로 생각하면서 공항을 끌고 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처는 그동안에 너무 공항을 멀리하고 살아지 않았느냐. 물론 시대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좀 공항을 끌어안고 우리가 우리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좀 가져가야겠다는 그런 어떤 그 생각도 우리 부처는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도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서 그 분야도 지금 경제활동하고 계시는 여기 경제인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주시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전략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시애틀 아마존이라는 여러분 기업도 아시겠지만은 아마존이 보면은 이제 뭘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애틀 시내에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시애틀 외곽에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한 30km 동부 쪽에 시골에서 조그맣게 성장했다가 지금은 거의 뭐 그 미국에서 주식 시세로 따지면 애플을 능가하는 그러니까 그 주가 시가 총액이 아마 애플을 얼마 전에 넘었다 그래요. 아마존 주식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총액 규모로 따지면 제일 비싼 그 주식이 되었는데 그 아마존이 이제 시애틀에 1998년인가요? 그때 이제 설립이 돼갖고 이사로 왔어요. 이사로 와갖고 그럼 이제 아마존이 본사가 시애틀로 이사로 오면서 시애틀이 팔자가 확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애틀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었고 코스트코도 있었고 스타벅스 커피도 있었고 보잉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나간 미국의 큰 회사들의 이 가져다준 어떤 그 경제적 방어 효과에 비해서 2000년대 접어서 혜성처럼 나타난 아마존이 시애틀에 미치는 방어 효과가 그 과거에 우리도 잘 아는 그런 큰 기업들을 능가한다는 걸 보면은 결국 그 기업의 어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성장이라든지 뭐 잠재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여기 보면 아마존이 시애틀에서 만든 일자리가 53,000개. 그리고 뭐 지역 내 주장한 게 380억 달러, 그러니까 40조 가까이. 그 다음에 뭐 그 인구도 늘어났고, 인구도 늘어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아마존이라는 뭐 직원 수도 늘어났고. 심지어 아마존을 갖다가 출장 와갖고 그 시애틀에 호텔에서 묵은 사람들을 1년에 방수를 계산하니까 38만 개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시애틀에는 호텔업이 호황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하고 뭐 부천하고 뭐 의미를 짓자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그 선도 기업을 갖다가 어떤 도시가 하나 유치한다는 게 얼마나 그 도시에 큰 영향을 갖다가 가져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뭐 시애틀이 미국에서 그 기업하기 그 좋은 그 주 선정이 됐는데 과거에 보면 뭐 버지니아, 텍사스 뭐 이렇게 주로 이제 남쪽에 있는 그 맞아요 그 오일벨트에 있는 도시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주로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죠. 유타, 그 다음에 작년에 유타, 올해가 이제 시애틀, 워싱턴주 시애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서쪽 그 저기 태평양 코스트 쪽으로 많은 도시들이 미국의 가장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과거에는 기업을 하려면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땅값이 싸고 뭐 여러 가지 뭐 기업 행정이 유리하고 뭐 근데 지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그런 도시가라기보다는 4차 산업 시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고급 인력을 갖다가 가장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도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고급 인력들은 아마존 때문에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를 많이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들은 또다시 그걸 따라서 기업이나 샌프란시스코나 단 시애틀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그 어떤 수레바퀴 굴러가듯이 고급 인력하고 기업하고 고급 인력하고 기업하고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뭐 펀딩이라든지 파이낸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기업에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시장에서. 이게 엔젤 펀드가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4차산 시대를 맞이해갖고 어떤 그 선도 역할하는 기업들을 갖다가 결코 도외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아마존이 이제 조금 수가 임직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갖고 미국을 전체를 상대로 해서 공개 모집을 합니다. 제2본사를 주최하겠다고 이제 신문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2주 전에 이제 마감이 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북미 대륙전역에서 283개 도시가 우리 시에 와달라고 신청서를 했습니다. 참 그 특이한 경우죠. 기업이 가겠다고 각박을이 바뀌었죠.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뉴욕도 이제 신청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뉴욕이라는 도시가 우리가 아마 생각해보면 전 세계의 본사들은 다 몰려있는 도시가 뉴욕인데 뉴욕이 뭐가 아쉬워갖고 아마존 제2본사를 갖다 유치하겠다고 돈전장을 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결국은 그 도시가 살아남으려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게 가장 최선의 전략이라고 사람들도 생각했기 때문에 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전 도시는 물론이고 멕시코 시티도 내고 캐나다의 토론토도 지금 유치장을 내고 있어요. 아마 올림픽 무슨 뭐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한 그런 어떤 상황에 접어든 것도 별거 아닌 아마존이라는 도시의 제2본사를 갖다 유치하는데 이 정도 경쟁이 붙을 정도니까 세상은 많이 바뀌고 있다. 가까울이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제 바로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이제 그 산호세라는 도시가 이제 바로 위쪽에 이제 구글이 이제 한 30만 평 땅을 사갖고 이제 10만 얼마 되지 않았어요? 3만 평 정도의 땅에 구글 마을을 짓게 되죠. 구글 마을. 근데 이제 알다시피 구글이 이제 플랫폼하고 이제 그 검색 부분에서 세계 랭킹 1위고 압도적인 일이죠.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은 이 마을을 지으면서 자기네 임직원들을 갖다가 이제 수용하는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여기를 이제 4차 산업을 갖다가 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글이 갖고 있는 4차 산업의 그 기술들, 무인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갖다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테스트베드로 쓰기 위해서 이제 이 도시를 갖다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가 앞으로 그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모든 테스트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도시로 몰려든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뭐 도넛 같이 보이는 저 그림이 애플 본사입니다. 저기 이제 그 산호세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다르게 쭉 펴는데 이게 좀 면적이 좀 됩니다. 8만 대 가까이 되는 땅인데 저기에 이제 본사 이제 캠퍼스 얘네들이 이제 주로 이제 본사라는 말 안 쓰고 캠퍼스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수원대학에 있는데 수원에도 그 삼성 캠퍼스라는 삼성전자도 그 연구소란 말 안 쓰고 캠퍼스만 마치 어떻게 보면 대학 같은데 대학은 아니고 그러니까 연구소하고 그러니까 요즘 뭐 본사가 연구소죠. 본사 이꼴 연구소 이런 회사들은 본사 이꼴 연구소. 그래서 이제 캠퍼스를 많이 썼는데 저기 이제 애플 캠퍼스가 들어가갖고 이제 전자동으로 이제 모든 시스템이 이제 친환경적인 단지를 만들면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그 외부에서 본 또 내부에서 본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이제 결국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지속 가능한 그런 환경을 유지를 해야만이 그 인간은 그 생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속 가능한 것과 관련된 그런 모든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하겠다는 게 이제 애플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애플이 사과죠, 사과입니다, 사과. 그러니까 사과라는 본래의 어떤 본심으로 돌아가고 이제 핸드폰에서부터 이제 다시 지속 가능한 완전 그 앱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갖다가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 의지를 갖다가 저 본사에서 쿠퍼티노라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이제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까 그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4차 산업 시대에 도시는 스마트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시대는 도시가 더 이렇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술과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전문가들은 도시가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도시 전체가 이제 4차 산업의 플랫폼이에요. 절대로 농촌은 플랫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시는 사람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갖다가 적용 가능한 실효성이 있는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좀 더 유식한 말로 하면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스마트 시티라는 말 쓰죠. 근데 한때는 우리가 뭐 유비쿼터스 시티라는 용어도 많이 썼어요. 근데 유비쿼터스 시티하고 스마트 시티하고는 다르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간단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CCTV 있지 않습니까? CCTV를 우리가 왜 켜놓죠? 뭐 범죄가 일어나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의 CCTV라 그러면은 스마트 시티에서의 CCTV는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CTV가 화면을 보고 있다가 CCTV 내 속에는 IoT 데이터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CCTV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10초 후에 범죄가 일어나겠다 라는 것을 얘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경찰청에 쏘아줍니다. 그럼 경찰청에서 지나버려 나가야겠죠. 누가 나가죠? 드론이 나갑니다. 멀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플랫폼이 완성되어 있으면은 사실 굉장히 안전한 도시가 되죠. 비용도 적게 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마트 시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만간 5년 내지 10년 후에 스마트 시티로 전환되는 그런 어떤
스마트 시티를 미국은 지금 수출 품목의 가장 제1순위로 지금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도 이제 스마트 시티 굉장히 이제 IT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스마트 시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도시는 스마트 시티로 가지 않으면은 맞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비용을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가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프레이 교수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산업혁명이 어떤 제조업의 자동화, 그러니까 제조업을 갖다가 자동화시켰죠. 혁명의 벨트에서. 그게 이제 산업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서비스업의 자동화, 서비스업 자동화. 그러니까 서비스업을 갖다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죠. 그러니까 제조업의 자동화가 맞으면 산업연구의 산업혁명에서 촉발했다 그러면 서비스업의 자동화는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해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서비스업은 이제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4차 산업이 자동화를 요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배치가 돼야만이 그게 이제 산업을 부흥시키고 다시 고용을 재창출하는 그런 선순환 체계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맞으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 4차 산업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단순 업종을 갖다가 해서는 안 돼요. 단순한 업종은 거의 없죠. 그래서 사람들 걱정을 많이 하죠. 뭐 일자리 뺏긴다, 로봇한테 일자리 뺏긴다라고 하지만은 많은 전문가들은 결국은 그런 어떤 제어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R&D 분야에 종사하는 다시 말하자면 기계를 AI를 다루는 분야에 종사하는 그런 업종으로 가면 갈수록 결코 그 일자리를 갖다가 절대 뺏기지 않는다. 그런 어떤 논리를 펴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밑에 마지막 글에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전 세계 38개 생산 거점을 갖고 있는데 R&D 인력은 70% 이상이 여전히 국내에서 갖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대기업이 해외 생산 기지를 만들어도 결국은 R&D만큼은 결국 해외를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 너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R&D를 갖다가 포기하는 날에는 결국은 모든 R&D에 맞은 경쟁을 갖다 외국에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국가에서도 뭐 R&D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게 바로 그게 4차 산업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지금 4차 산업 강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일단 4차 산업 시대에는 어떻게 돌아가니까 나는 어떤 포지션을 지어야 되겠다. 또 학생들은 4차 산업 시대에는 나는 어떤 직업을 갖다 구해야겠다 하는 걸 갖다가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은 중국에서는 의사하고 AI하고 임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졌대요. 환자를 10명을 앉혀놓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갖다가 어디가 아프십니까? 한 10가지 질문을 해갖고 병명을 진단을 했는데 AI가 이겼대요. 왜냐면 AI 머릿속에는 엄청난 병과 관련된 데이터가 다 들어가요. 열부터 제가 혈압 이런 거 다 계산하면 AI가 정확하게 정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의사도 팔자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의사라는 것보다는 그런 것 갖다 제어하고 판단하고 이끌어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앞으로 진화시켜 나가야만이 우리도 결국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명제가 성립돼요. 자, 그러면 이제 4차 산업 R&D 도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우리 주변에 서울과 인천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서울의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도시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도시가 앞으로 20년 동안, 30년 동안 어떤 비전으로 도시를 갖다가 이끌어 나갈 건지를 갖다가 만드는 지도입니다. 그림이죠. 계획도죠. 부천도 있어요. 부천도 부천시 도시 기본계획 20년 부천이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만 좀 보면은 서울은 도심이 3개입니다. 빨간 건데요. 빨간 3개인데 위에 보면은 이제 옛날 사대문안이 있고요. 강남이 있고 여기가 이제 여의도하고 영등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대문은 원래부터 도심이었고 그 다음에 강남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 20,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온 주체 지역이었고 그러다가 이번에 여의도 영등포가 다시 이제 도심으로 돌아. 그러니까 서울시 의지는 뭐냐면은 새로운 데를 좀 발견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워낙 이제 강남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해도 그 땅값을 갖다 능가하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게 거의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방향은 어디냐면 주로 이제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트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이게 마곡이고 뭐 김포공항이고 인천이고 이 라인일 거예요. 그래서 저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한 50년 동안 사실상 그 경부축 서울 뭐 수원에서 부산으로 이어가는 이 서울 뭐 강남 뭐 수원 뭐 분당 이 라인에 비해서 사실상 좀 도시되어왔던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그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서울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 100만 평 마곡 사는데 오른쪽에 그림 나옵니다. 자, 그림을 잘 보시면 저기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아파트 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이제 산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은 저도 이제 그림을 많이 봤지만은 저 정도 산업 지역이 전체 포션에서 많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행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란색이 많아야지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근데 보라색이 많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라는 거를 갖다가 지정을 해갖고 산업단지로 지정을 하면은 도로하고 상하수도를 깔아줍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은 입주자들이 알아서 돈을 내세요. 이제 그 작전이죠. 그래서 서울시는 어떻게 했냐면 저걸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노란색은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개발을 했고 보라색은 산업단지로 개발을 했습니다. 한판으로 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산업단지의 가격 경쟁력을 다시 말해 산업단지 그 조성원가를 낮춰갖고 좀 좋은 기업을 갖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잘한 거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렇게 안 하죠. 한판으로 해버리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산업 면적이 저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 파란색에 들어간 땅이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그 다음에 소규, 그러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분포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자리는 반드시 제조를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무조건 R&D만 반드시 하도록 해서 분양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는 못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아파트 공유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대기업에 한해서는 무조건 R&D를 그래서 우리가 R&D 대한민국 R&D 저렇게 면적이 많은 R&D를 했을 때 사실 시행사한테서는 거의 뭐 이거는 적자라고 해도 뭐 당연히 적자죠. 조성원가는 분양이 다 끝났다 그래요. R&D로 해야 되는데 분양이 다 끝났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R&D를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망한다 우리는. 그러니까 대기업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뭐 10대, 20대 대기업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R&D 안 해갖고 지금 뭐 그냥 기존에 있는 물건 팔아갖고 이거 그냥 벌어 먹을 수 있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대기업 아마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마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이제 이런 그 IT, BT,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린 테크놀로지, 나노 테크놀로지, IoT, MT라는 요 어떤 네 가지의 그 첨단 기술을 갖는 R&D 기업을 갖다가 유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천에 계시는 분들께서 생각하는 마곡단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부가가치가 좀 세다 그럴까요? 저도 이렇게 정도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단 그 분양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존 사업단지가 보면 이 라인이 서비스고 제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생산 위주면 여기는 서비스 고급 서비스 부가가치 위주로 이 박스를 그렸는데 대부분의 이제 사업들은 이제 주로 제조에 이제 그냥 제조와 생산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마곡은 서비스하고 고차 부가 서비스 쪽으로 이제 포지셔닝을 잡았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렇게 잡았기 때문에 제조가 아예 원천적으로 못 들어오는 저 산업단지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유치를 할 때 국내 기업과 대기업이겠죠. 대기업하고 해외 기업하고 이렇게 나눠갖고 반드시 이분들한테 분양을 해주려고 아마 생각해 보니까 조성원가가 낮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일반 산업단지로 이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가
제가 알기로 생각보다 많이 낮았고 또 심지어는 뭐 땅도 처음에 이렇게 안 팔리니까 겁이 나갖고 이렇게 쪼갰는데 나중에 이제 LG라는 회사에서 이제 들어오겠다 그래갖고 그러면 땅을 크게 이걸 블록을 묶어줬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당신네들 클러스터를 갖다가 당신 자유자재로 회사의 어떤 기업 분위기에 맞게 또 동선이라든지 뭐 그렇게 맞게 이렇게 뭉텅이로 묶어줬습니다. 저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뭐 누가 저걸 시비 걸고 뭐 저거 특혜 아니냐 이야기 나올 수도 있는데 아예 그런 거 무시하고 이렇게 터지는 게 제가 해도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많이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거는 시행자가 자기가 칼을 끌고 그냥 힘 있게 물에 붙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가 저것도 소리 들을까봐 했는데 일기는 저렇게 해서 지금 이게 묶어졌잖아요. 저렇게 해갖고 오히려 그 기업이 연구활동을 하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준 또 아주 특이한 사례가 이게 이제 모습이죠. 지금 입주를 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입주를 했다가 여기는 뭐 LG그룹 전체 뭐 전자 디스플레이, 이노텍, 뭐 생명품 뭐다 전체가 다 벌써 뭐 연구 인력가 25,000명이니까 파급 효과를 지금 한 7, 8만 명 가까이. 그것도 다 고급 인력.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급 인력이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따라가거든요. 왜냐면 고급 기술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LG는 제가 볼 때는 삼성에 비해서 R&D가 약했는데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 마곡 3단지 6만 평 개발하면서 완전히 부식시키는 그런 어떤 게 되고 그래서 요즘 이제 LG가 상대적으로 뭐 텔레비나 냉장고다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LG는 지금 파트너가 누구냐면 구글이에요. LG는 구글이고 삼성은 못 잡았는데 LG는 아예 구글하고 지금 핸드폰도 구글하고 같이 만들고 있고 그래서 LG는 굉장히 뭐 제가 저는 LG가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그 맞아 기업의 어떤 욕구가 공간에 잘 반영된 그런 사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우면동 저쪽 양재동 우면동에 이제 거기 이제 그 이명박 시대의 그 보금자리 주택 있지 않습니까? 보금자리 주택 지으면서 그분들이 이제 자적기능 확보한다 그래갖고 자유시설 용지 조그만 거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삼성이 땅 샀어요. 거기 이제 삼성 R&D 단지를 만들었고 여기 마곡인데 벌써 면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놓고 본다면 훨씬 더 저렇게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도 그렇게 대지 면적 해봐야 그리고 크게 많지는 않아요. 조금만 아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우리 지금 지금 대장동 땅 같은 경우에 지금 그린벨트 해제 요청한 게 한 60만 평 좀 더 되는데 사실상 뭐 5만 평 해봐야 정말 그분이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맞아요. 조그만한 게 하나 조그만 건 아니죠. 하여튼 뭐 의미 있는 게 하나가 들어와 갖고 전체를 갖다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떤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라서 저희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맞아요. 그 분양이 나오고 이제 다 끝나게 됐죠. 제가 듣기로는 일부 이제 조그마한 그 기업체들 연구소 부지가 좀 하긴 한다고 했는데 이미 다 분양이 다 완료.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도 보면은 제가 이제 국토부 수도권 심의위원을 한 몇 년 오래 했는데 보면은 한 번에 경기도하고 서울이 많이 와요. 근데 인천은 거의 안 와요. 근데 인천은 왜 수도권 심의라는 게 수도권에 과밀을 유발하는 시설이 들어오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걸 갖다 이제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천은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천은 왜 안 들어오냐 그랬더니 인천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있어갖고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면은 수도권 심의가 아예 원천적으로 면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청라 그다음에 송도 그다음에 영종 있지 않습니까? 요 세 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요. 인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인천에 이 인천시 유보기에 있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여기 지금 송도하고 청라 요 라인이 미래성장축이라고 이분들도 이름을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의 미래성장은 결국 경제자유구역에서 인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뭐 인천도 가까이서 아시겠지만 운영이라든지 뭐 부도심이라면 경쟁력 형편없죠. 근데 인천이 지금 오늘날 저렇게 잘 나가는 것도 아직 뭐 경제자유구역으로 성공을 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인천은 모자라면 매립하면 돼요. 뭐 만들 이유가 뭐 인허가 받을 것도 없고 밀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분들은 너무 땅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그럼 멀죠. 뭐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연합인 제가 얼마 전에 인천하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인천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특히 송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좀 자세히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노란 게 이제 주거 지역이죠. 그 다음에 요 색깔이 이제 산업 지역이에요. 저기서 제조를 하기는 하는데 땅값이 있다 보니까 그냥 저부가의 제품 제조를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복제약,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센트리온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그 첨단 바이오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여기서 엄청난 규모의 그 제품을 생산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보면 여기 지식정보 산업단지, 첨단 클러스터, 바이오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지금 면적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보면 나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 서울, 인천 내지는 그 수도권에 연계된 이 지역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이런 어떤 그 말하자면 산업입지 전략을 갖다가 갖고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제가 모두에 이제 공항 말씀드렸는데 공항을 잠깐 보면은 공항도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분 그 김포항 가보셨겠지만 우리 이제 에어포트가 이제 가장 낮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에어시티가 있어요. 에어시티. 에어시티는 뭐냐면 에어포트 안에 뭐 호텔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해갖고 에어포트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겁니다. 김포는 에어포트라고 그러지 않고 에어시티라고 해요. 왜냐하면 김포공 안에 이제 뭐 롯데 몰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선 게 뭐냐면은 에어트로폴리스라는 거예요. 에어트로폴리스. 우리나라로 치면은 공항 복합도시예요. 그러니까 공항이 이렇게 있으면은 공항 주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묶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를 갖다가 공항 복합도시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 다시 이제 재생산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공항 도시가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다면은 공항 복합 도시는 얘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가 있고 물류시설 기지도 할 수 있고 뭐 복합단지도 할 수 있고 글로벌 연구단지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갖다 왜 공항에서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 스펙트럼이 훨씬 더 그냥 일반 공항 내지는 공항 시티 에어포트 시티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 그 예를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댈러스인데요. 댈러스의 그 라스콜리나스가 한 8km 떨어져 얼마 안 돼요. 여기에 지금 공항 복합도시를 개발을 해갖고 지금 그 라스콜리나스에는 지금 그 글로벌 대기업 본사가 8개 들어와 있고 아마 2,000개 정도 들어와 있고 일반 회사가 2,000개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비행기로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게 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댈러스 공항을 비행기를 타면은 미국 전역이 한두 시간 내에 다 도달을 하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그 위치가 좋은 이동이 수월한 그런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물론 이제 댈러스가 전자산업도 많이 발달되고 좋은 도시죠.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이점을 갖다가 충분히 이제 활용하고 있어요. 그다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이제 요 스키우기 스플공항이 여기가 이제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수도인데 그 한 15km 되는 이 지역 전체를 갖다가 여기 보면 스키폴 에어포트 디벨롭먼트 컴퍼니라는 SADC라는 회사가 전체를 갖다가 민간 자본을 끌어다갖고 공항 복합도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하나 있음으로써 그 주변 지역이 엄청난 개발의 그 이익을 갖다가 쟁취하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김해도 보면은 이제 김해가 이제 대구냐 가덕이냐 이래갖고 이제 난리 구슬 치다가 부산이 이제 부산을 확장하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3,200m, 3.2km짜리입니다. 3.2km 활주로가 2개였는데 3개가 되는 거예요. 활주로가 3개가 되면서 여기 이제 에코델타 시티를 해갖고 부산의 을식도라고 있습니다. 그 에코델타 시티를 막아갖고 요 전체를 하나를 그 공항 복합도시로 이제 묶어갖고 이제 개발해서 이 공항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뭐 해운대나 뭐 광안리나 뭐 이렇게 가지 않아도
이 에코델타 시티에서 모든 국제적 업무를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산업도시, 연구단지 주변에 갖다가 이렇게 꽉 빽빽하게 채워 넣음으로써 하나의 공항이라는 게 공항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항 전체가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는 그런 어떤 그 시대를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도 하고 있어요. 김포공항도 보면은 지금 여기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이제 김포공항 출구죠. 출구 여기 대한항공 본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강서구에서 특별계획구역이라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공항하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부가가치를 갖다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어요.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갖고 아마 용역사가 그림을 그리는 걸 알고. 그래서 이게 미약하나마 그 김포공항 복합도시라는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 뭐 맞는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공항이라는 그 말하자면 재산이죠. 자산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해보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바로 이웃의 그 지자체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회사 여기 한국공항공사죠. 김포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는 지금 배우지원 시절에 대한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컨벤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공항, 항공박물관 이런 것들 여기에 다 인피를 하는 걸로 해갖고 이미 계획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김포공항을 갖다가 그렇게 무시할 게 아닌 게, 무시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일본의 예를 보면은 일본이 이제 나리타 공항이 있어요. 동경에 나리타 공항이, 하네다 공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때 하네다 공항이 죽었어요. 왜냐면 나리타 공항이 이제 크게 만들어갖고 하네다 복잡하니까 나리타 공항을 만들어갖고 나리타 공항에서 이제 이착륙을 했는데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기업인들은 시간이 걸리니까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을 들어준다 그래갖고 하네다 공항에서 장거리 노선을 갖다가 허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네다 공항에서 뉴욕, 런던, 파리를 취항을 하게 되죠. 그전까지 못하게 되죠. 하네다 공항은 주로 뭐 한국, 일본 뭐 이런 거, 중국 뭐 요 정도만 왔다 갔다 하는 셔틀 정도 수준에서 하네다 공항에서 바로 로스앤젤레스, 뉴욕, 런던, 파리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를 다이렉트로 쏘고 난 다음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일본 가면 나리타 공항 안 갑니다. 다 하네다 공항에서 끝나죠. 김포공항은 지금 뉴욕, LA, 런던 안 갑니다. 기업인들이 뉴욕, LA, 런던 가려면 인천공항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김포공항에서 LA, 뭐 뉴욕 간다 그러면은 여기 미어 터질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뭐 그건 뭐 국가의 어떤 저거지만은, 왜냐면 기업인들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인천공항 가지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김포공항도 인천공항을 능가하는 시대를 맞이 안 한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고, 기술적으로 물론 뭐 레인이 2개밖에 없고 늘릴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긴 하지만은 비행기의 착륙 기술이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거리 노선을 보면은 보통 3,000m 이상의 레인이 필요한데 그 착륙 기술 깔고 왔는 그 길이 자체가 적어도 2,700m, 2,600m, 2,500m. 마치 여러분들 항공모함 비행기 딱 하면 내리자마자 바로 서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이 발달되면은 굳이 먼 긴 그 활주로를 안 따라도 큰 비행기가 내릴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보면은 김포공항의 잠재력도 무궁무진한 도심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항공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차 보면 이제 가다가 카인테리어 수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도 마찬가지겠죠. 비행기도 수리해야겠죠. 정비도 하고. 근데 이제 저도 비행기 잘 몰라요. 요거 하면서 좀 공부를 좀 했는데, 비행기는 이제 비행장에 보면 경납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고 이제 비행기 청소도 하고 뭐 타이어 바퀴도 체크하고 유압도 체크하고 하는데,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엔진을 청소를 하려면 거기서 안 되고 엔진 통째로 트럭에 실어갖고 이제 전문 그 정비 공장으로 가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전문 정비 공장은 솔직히 비행장에서 뭘만 안 될 거 아닙니까? 가까운 데 있어야지 거기서 빨리 점검을 받고 수리를 받고 엔진을 띄워놓고 다시 조립을 해서 비행기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항 옆에서 제일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바로 항공 정비 산업이라고 해요. 항공 정비 산업.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런 정비 산업이 심지어는 이제 클러스터로 형성돼갖고 여러분들 지금 해마다 보면은 인천공항 출국자들이 기록을 깨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비행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기 산업의 시장 규모는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걸 갖다가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 우리가 MRO라고 해요. 메인테넌스, 그다음 리페어, 그다음 오버홀. 요 MRO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MRO 시장을 볼 것 같으면은 되게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데 보면은 잘 안 보시겠는데 북미, 아시아, 유럽이 3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권에 보면은 주로 어디에 맞냐면은 주로 동남아시아 쪽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정비 수리는 아시아는 동남아시아가 퍽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은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가 뭐 해도 돼. 근데 시대는 많이 바뀌어갖고 우리도 여기에 참여해야 될 시대가 왔다. 한 60조 가까이 되는 정비시장.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정비 MRO 세그먼트를 보면은 얘가 엔진이에요, 엔진. 그럼 얘가 컴포넌트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엔진 포션 지금 이게 62조죠. 근데 지금 엔진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엔진을 덜어내갖고 이제 그걸 차에 싣고 이제 전문 정비 업체에 가갖고 이제 수리를 하고. 금액이 꽤 크죠.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근데 아까 동남아시아 얘기했는데 홍콩 같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셀렉트 에어로스페이스 파크라고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챈가포 공항인데 챈가포 공항에서 이만큼 떨어진 이 지역에 일부러 이걸 만들어갖고 자기들 전략 산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는 항공정비를 다 외주를 주고 있어요. 외주. 미국, 대만, 다. 물론 일부 이제 운항정비는 이제 대한항공, 마시아나는 이제 일부 학원에 있는데 다는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비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MRO를 하는 부분이 이제 이쪽 경남 사천 쪽에 이제 좀 일어나고 있고 경남권에 이제 원래 이제 그 카이라 그래갖고 이제 우주항공이라고 이제 비행기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요 지역에서 이제 사천에서 그래서 이제 사천 비행장 옆에 요 빨간 걸로 표시된 지역에 이제 MRO 기지를 만들어서 저기서 이제 비행기 쪽 운항정비 수리를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천이 이제 가장 그 앞서 나가서 이제 MRO 클러스터를 갖다가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조정환 교수가 쓴 논문을 보니까 이 논문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내용을 땄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운항 정비는 인천 김포, 그다음에 엔진 정비는 창원하고 부천이라고 돼 있어요. 기타 기체는 김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부천이 이 엔진을 갖다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분야에 똑같이 전문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결국은 비행기에서 끌고 와갖고 엔진을 갖다가 아주 정밀한 테스트를 거쳐갖고 다시 이 대기우는 그 작업을 하려면 일단 공항 옆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천에 워낙 그 1Q가 높은 경쟁정부 산업들이 이제 엔진하고 좀 관련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안 했을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모든 도시가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공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이 있는데도 안 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멀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인테리어입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면 이제 비행기 뭐 자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집에 집 수리하자 리모델링 하듯이 비행기도 의자 자석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비행기 타보면 오래된 비행기는 보면은 그 이렇게 앞에 인터테인먼트 화면이 뭐 깨지고 뭐 손으로 누르지도 않고 뭐 선도 R&D 기업을 유치했다는 게 하나가 있고, 송도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천도선 전용기로 바뀌고 있고, 도심의 공항도 가치가 상승하면서 공항 오토시가 세계적 주세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북부 지역은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요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느냐. 물론 작년에 이제 그 우리 북부 지역 우리 기존에 이제 부천 지역 내에 있는 제조업을 그거는 이제 빼고 거기서 이야기 안 된 부분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을 보면은 여기 지금 이 표를 보면은 인구 대비 고용 비율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부천과 관련된 성남, 안산, 그다음 평택, 화성 이런 거 보면은 다 부천보다 높아요. 부천은 지금 32.6%죠. 여기 2016년작입니다. 근데 보면은 뭐 성남 42%, 안양 48%.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어쨌든 그 지역에 근무를 하든 안 하든 그 지역에서 만드는 이자리 포션이 부천이 가장 낮다. 생활 중인데 별로 그다지 딱 눈에 떠있는 그런 어떤 뭐냐면 랜드마크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얘네들은 저 도시를 만들 때 아예 R&D를 기본적으로 깔고 만든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R&D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유명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 그랜드 R&D 벨트에는 불행히도 경기층 빠져있고 주로 이제 경기 남부층만 사람들이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저는 수도권 글로벌 R&D 벨트라고 해갖고 우리 마곡에서 시작된 뭐냐면 이 영향이 사실 상암부터 시작해요. 상암, 마곡, 그다음에 부천, 그다음에 송도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제가 저는 수도권 글로벌 R&D 벨트라고 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미래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이 좀 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LG의 경우도 그렇게 성공적인 사례가 됐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전략을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은 선도 R&D 기업을 우리 북부 지역에 유치를 하자. 거기 첨단 산업단지인데 산업단지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일반 산업단지를 개발하죠. 지금 여기 다 일반 산업. 근데 우리는 여기는 절대로 일반 산업단지를 개발해서는 안 되겠다. 첨단 산업단지를 개발해. 첨단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줍니다. 잘 안 해줘요. 잘 안 해줘요. 지금 여기가 뭔가 하면은 이제 요 판교밸리가 있고 판교밸리 건너편에 여기 창정영재밸리라 그래도 그린벨트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린벨트 한 20만 도 풀었어요. 그리고 제2판교라 그래도 여기인데 제2판교의 조감도를 보면 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광명이에요. 광명시형 첨단 R&D라는 데 보면은 여기 다 R&D예요. 광명도 지금 R&D 뭐 거의 반이죠. 여기는 뭐 첨단 산업이죠. 그런 다 R&D죠. 근데 다 R&D에 승부를 거예요. 작년에 일단 그랬던 그림인데 보면 조금 차이가 나죠. R&D 같은 거는. 근데 현재 지금 용역을 쭉 듣고 있다니까 지금은 이제 그림을 좀 달리게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럼 누구 R&D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사실 우리 따지고 보면은 저 공공에서 R&D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제도가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양재인데요. 양재 보면 뭐 현대자동차도 있고 뭐 여기 많이 있죠. 그래서 서울 서초구는 양재동을 갖다가 그 하이텍 시티라고 명명을 하고 여기 R&D 기지들을 갖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갖고 요 에어리아에 드는 사람들은 지역개발 특구 제도를 활용해갖고 너무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부천도 참여해갖고 부천, 서울, 한국공항공사 지금 보면 이게 인천공항, 이게 김포공항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북부 지역 땅인데 이쪽은 완전히 막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잠깐만 다시 되돌아오면은 요 그림만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생기겠죠. 여기 생기는데 당연히 여기 생겨야죠. 여기 안 생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기 성공하려면 반드시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제가 굉장히 의아했던 게 여기 가보시면은 아마 여기 철도 노선 이렇게 가서 얘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강서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저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은 공항복합도시라는 걸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저거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이야기를 좀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항공정비사도 마찬가지. 자칫 잘못하면 인천공항에 다 뺏겨주죠. 인천공항이 여기 지금 활주로 여기 이제 자활주로 이제 3개, 이번에 4개 만드는데 요 활주로예요. 아예 활주로 바로 옆에다가 MR 기지를 갖다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김포는 나름대로 이제 수요가 있고, 뭐, 실제로 이제 경상북도에 영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경상북도 영천은 대구하고 포항사에 있어요. 대구에 가면 미군하고 우리나라 공공기지가 있죠. 그래서 보잉사의 F-15의 정비는 영천에서, 보잉사에서 영천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공공기기들은 전부 영천에서, 그래서 영천에 떴습니다. 먹고 살기 좋아졌어요. 정리를 하면,
5가지입니다. 선도기를 유치하자, 선도 R&D를 유치하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가자. 다는 아닙니다. 일부 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도를 좀 쓰자. 공항복합도시로 김포항과의 연계 인프라 구축을 좀 다지자. 그 다음에 MRO하고 인테리어 산업단 하진 좀 해보자. 그래서 기업도 살고 R&D도 살아야 부천도 산다는 개념을 제 마지막 모토라고 오늘 방금 가지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시는 가죽들은 전부 내추럴 악어 가죽입니다. 이 남바는 뒤에 보시는 시리얼 번호와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이태리의 피렌체에 있는 어떤 업체, 가죽 업체로부터 수입한 공급 남바입니다. 이 제품 또한 피렌체에 있는 가죽 업체로부터 수입한 가죽을 사용하고 있고요. 겉에는 악어 가죽이고 핸드폰과 소품이 들어갈 수 있고 지금서부터 파티라든지 모임이 많아질 텐데요. 본 제품을 제가 여러분들의 겨울에 부천시 대장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조속히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2017년 그리고 18년도에 예산이 서서 지금부터 기본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민간 기업이 조성을 했다면 벌써 조성이 됐을 것이다. 근데 강급 공사를 하다 보면 법에 대한 요식행위와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여 년간 제자리를 머물고 있습니다. 부천 시민이 일자리가 없는 도시 부천시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 부천 그러면 거기가 뭐가 유명한데 여기 계신 분들 손 들고 얘기하죠. 부천에 오면 뭐가 좋다 똑똑하게 얘기하실 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부천은 유흥업소가 많은 도시 이렇게 전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80년도만 봐도 부천의 일자리가 풍부했습니다. 70년도에 부천의 인구는 6만 5천 명, 80년도에 부천의 인구는 22만 5천 명에서 90년도에 66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합니다. 2000년도 들어와가지고 부천시 인구가 87만까지 올라갑니다. 요즘에 주춤하는 그런 현대에 와 있는데 그것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천에서 생산 가능한 인력, 그러니까 15에서 59세 남녀가 60만 명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사업장의 종사자는 지금 현재 25만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그것 또한 부천시에서 일하는 부천 시민은 58.8%, 나머지는 다 타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에 어느 회사 들어가 봐라. 없습니다. 1,800여 개의 기업체가 있고 6만여 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너 저 사업장에 가서 일 좀 해봐라. 특이하게 나오는 그런 업장이 없습니다. 공업지역이 선정이 됐고 그 후로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구소가 있고 세계 석학사들이 와서 연구를 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 기업을 유치하려면 우리가 마지막 남은 대장동 산업단지를 반드시 개발해서 그런 좋은 회사를 유치하고 그 유치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부천에서 근무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석학들이 부천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도시산업단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판교는 1750여 개의 기업국이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11만 명입니다.
우리 부천에는 1,800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거기 종사하신 분이 72,000명입니다. 10,000개에서 72,000명, 1,750개에서 11만 명. 이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동 산업단지를 반드시 조성해서 제일 좋은 부천시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부천시의 재정 자립도가 한동안 한 68%까지 되었습니다. 지금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복지는 늘어나는데 재정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부천시의 기업인들이 흑자를 많이 내서 지방세도 많이 내고 법인세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성남시나 수원시나 이런 데 보면은 보통 2천억 이상의 법인 지방세가 나옵니다. 소득세가. 그런데 부천시는 590억. 엄청 적습니다. 우리 부천시 담배세가 500억이 넘어갑니다. 기업체에서 내는 세금보다 담배세가 더 많이 거치는 이런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게 부천시입니다. 소싱홀도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0개 중에. 이마트. 완전히 소비도시로 전략하여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30, 40대가 인구가 31만 명입니다. 20년 후에 30, 40대가 65세로 도래할 때는 부천시의 고령화가 45%를 증명합니다. 지금의 65세 이상의 고령화가 10.8%, 10년 후면 30% 이상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반드시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천시 대장동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약 7만 명의 제조업의 연구소에 종사하신 분이 늘어나면 그야말로 부천시는 자립도도 풍부해지고 복지도 늘어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아까 밖에 오신 분들 그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도 예,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고 피켓도 들고 그랬습니다. 물론 환경도 보존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삼정동이라든가 거기 공단들 그 공단들이 거기에 나무 하나 있습니까? 나무 하나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공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장동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그 공장들이 이사를 가면 거기다 공원도 만들고 녹지도 만들고 그래서 더 좋은 공업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굴뚝 사업 안 하시지 않습니까? 첨단 사업을 하고 너무 좋은 기업이 내야 좀 멋있게 만듭니다. 오히려 생태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자리 늘어나고 생태 좋아지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장동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동참해 주시고 현대 애국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 애국자는 제조를 하신 분, 여아를 버리신 분 그분이 애국자입니다. 정치인도 아닙니다. 여기 제조하신 분들이 참다운 애국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드려야 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도 불구하고 몇십 년 동안 부천을 떠나지 않으시고 부천에서 계속 공장을 운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기에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그분들이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웃으면서 사업할 수 있게 부천에 오면 성공한다 하는 그런 우리가 메리트를 드려야 합니다. 애국자 여러분 부천을 떠나지 마시고 더 좋은 기업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빛나는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혜만 시장님께서는 오늘의 심포지엄이 있기까지 부천시 북부지역 친환경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부천시 시의원으로서 수행한 역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먼저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경기 서북부 친환경 스마트 실증도시로서의
기본 구상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셨고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유망기업 유치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하고 부산, 판교 등 도시개발 연구 개발 구역과 우리 부천의 산업단지 사례를 비교하면서 부천시의 산업 경쟁 강화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강명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우선 말씀드릴 거는 오늘 발표에서 이 중요한 좋으신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부천시라고 하는 위치가 갖는 특성이 아시다시피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김포공항이라든지 또는 조금 멀게 보면 인천공항의 백업까지 그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신규 사업도 추가하면서 기존의 사업과 연결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항공기 인테리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조 원에 달하더라지만 그 안에 이제 뭔가 내장재, 천, 가죽, 조그마한 IT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제조업의 어떤 역량과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서의 어떤 MRO 산업 그것이 이제 연계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방향성, 그래서 항공산업이라고 하는 부천시만 가질 수 있는 뭐 판교는 사실 가질 수도 없고요, 공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제시도 굉장히 좋았고 연계 사업으로 확장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하나 또 짚으신 부분이 어떤 그 단순 제조업의 성격을 넘어서서 지식과 R&D가 결합된 형태로서 발전하는 방향, 그래서 이제 R&D를 좀 강조하셨는데 그런 산업 성격적인 포지셔닝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뭐 수도권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강점이기도 하고 향후 이제 발전적으로 더 높은 질 좋은 어떤 일자리로 발전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산업으로서의 항공과 연계 시너지 효과, 그다음에 향후 발전에 있어서 기존 단순 제조업을 넘어서서 제조업 플러스 지식이 결합된 R&D 제조업 어떤 기지로서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깊은 발표라고 들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실 때 두 가지 정도를 더 부탁을 좀 드렸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지식산업단지라고 해서 이제 산업단지라고 이름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뭐 주변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주로 아주 이제 기초 제조업이다 보니까 주로 공장이 있고 기계가 있고 뭔가를 만들어서 차로 실어 나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공장, 기계 또는 차량의 이동을 위한 도로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 지식과 결합을 시키려면 지식이라는 건 결국 이제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고 이제 사람 중에서도 뭔가 이제 조금은 이제 교육 훈련을 좀 많이 받은 이제 사람 소위 말하는 이제 고급 인력이라는 사람하고 결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단순 산업단지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공장과 기계만 있고 차량이 중심으로 된 것만으로는 그런 데서는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만들어지는 것들은 그것보다는 더 이제 그런 사람들, 보통의 사람을 포함해서 그래서 생산과 업무 시설, 그 다음에 어떤 활력 있는 거리와 상업 이런 것들이 뭐 복합되거나 또는 업무와 놀이, 또 업무와 쉼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어떤 공간 구조를 끌거나 또 이제 공원 녹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잘 갖춰진 문화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진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판교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 안에 어떤 문화시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녹지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일하면서 또 그 제조업하고 다르게 또 이제 쉼과 이제 연결과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는 게 일의 특성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에 하던 방식의 어떤 단순 제조업의 연장선에서 그렇게 만들면은 그거는 성공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런 변화된 지식과 결합된 어떤 제조업, 그다음에 사람을 좀 더 이제 중심으로 두고 자연과 같이 결합된 형태. 그래서 그렇게 잘 짜여진 어떤 공공공간과 사적 공간이 잘 짜여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 기반형의 제조업 산업단지로 변환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향후 이제 뭐 구체적으로 개발안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도시계획적인 어떤 고려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예전보다 더 많이 좀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어떤 도시를 생각했을 때 저희가 갖춰야 될 세 가지가 소비, 그다음에 여가, 그다음에 또 생산 이런 것이 이렇게 같이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부천시는 생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22년 동안 사업을 해보면서 저도 여기 20년 전에 사업을 부천에서 시작을 할 때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서 부천을 어떤 입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20년 사업을 하는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공업 단지 자체가 옛날에 조성된 어떤 구공업 단지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뭐 좀 사세가 확장이 되거나 이랬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어떤 도시의 어떤 구조라고 저는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부천시에 대해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부천의 어떤 기업인으로서 부천시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부천에는 어떤 기업인으로 봤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교통의 장점, 그 다음에 서울이나 경기 지역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자면 고속도로라든지 경인고속도로라든지 서울 외곽 고속도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서울과 인천 사이의 어떤 물류 중심지 또 인천공항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나 인천항 등이 인접해 있어가지고 수출하는 데도 많이 최적화된 도시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 이제 저희가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단점으로 느끼는 거는 너무 집가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부천시 집가가 너무 높고 그다음에 또 규제도 어느 정도 좀 있고 이래서 부천의 공업지역은 타적보다가 집가가 너무 높고 그다음에 부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사실 확장하자고 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그만 사세가 확장이 되면 타 지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R&D가 여러 교수님도 R&D에 대한 강점을 굉장히 말씀하시는데 저희 회사도 R&D가 있어요. 근데 R&D를 갖고 부천에 사업하는 회사가 그렇게 제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D가 없는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창조적인 어떤 제품을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인가공이나 어떤 그런 하청 위주로 많이 어떤 제조를 하기 때문에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R&D를 동반한 회사가 꼭 필요한데 그렇게 돼서 사세가 확장이 되면 부천을 떠난다는 거죠. 저도 20년 동안 사업을 하고 제가 처음에 20년 전에 사업을 할 때는 10년 이내로 저희도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회사는 이제 춘희 그 테크노파크 아파트 공장에 입주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처음에 8, 9년 전에 입주했을 때는 6칸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12층에 6칸을 이제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고 그때 이제 저희 종업원은 30명 정도 됐었어요. 지금 저희가 150명입니다. 저희 종업원 수가. 그리고 저희가 17칸을 쓰고 있어요. 그 아파트 공장에서. 근데 그 17칸을 쓰는데 12층에 11칸을 쓰고 15층에 2칸, 10층에 2칸, 11층에 2칸 이렇게 막 쓰고 있어요. 그냥 12층에 우리가 얻고 싶어도 안 나가면 못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분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라인을 증설하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어떻게 좀 깔고 싶어도 불가능한 거죠. 이게 좀 터지는 이렇게 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이제 20년 사업을 하면서 고민되는 거가 계속 할 수 있을까 부천에서 저희도 저희 기업 정도 되면 뭔가 좀 큰 어떤 건물로 해서 어떻게 뭔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건물을 사거나 막 땅을 사서 짓기에는 벌써 1,500 그렇게 가니까 땅값 자체가 그런 어떤 부천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패널들이 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산업단지 조성이 대장동 산업단지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 대장동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 되고 이게 어떤 R&D 기업이 도우지 않고 이렇게 하청이나 인가공기업으로만 조성이 돼 있으면 부천의 미래는 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업이 들어와야 당연히 되겠죠. 그런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저희가 20년 동안 사업을 한 부천의 기업으로서 바라고 싶은 거는 이제 부천 공업지역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기업을 해서 우수한 기업들, 그 다음에 탄탄하게 잘 내실 있게 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기업체들도 꼭 대장동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개진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 대표님께서는 부천의 시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부천시, 부천의 기업인으로 바라보는 부천시, 그리고 앞으로 부천시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부천시는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편리한 교통, 인접한 편의시설, 풍부한 문화시설 등 소비와 여가의 기능은 충족하게 갖춘 도시나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높은 지가와 지나친 규제, 노후한 공업지역, 비좁은 도로 등의 사정으로 기업을 경영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려한 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기업들이 산업단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부천지역 경제와 산업 경쟁 향상 등 시민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도시개발팀 최영경 팀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병원 시의원님께서 조속한 개발을 말씀하셨고요. 도시개발 팀장으로 있으면서 부담이 많이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천특정 친환경 산업단지 구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중반기고 공업지역의 규모화가 진행되어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부천시 사업체 현황을 보면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1년을 기점으로 전국 및 경기도의 사업체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쟁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체 구매별 변화 추이를 보면 2000년대 제조업 총 사업체 수의 80%를 차지하던 10대 미만 사업체 수가 2014년 84%로 증가하고 있으며 90년도부터 100인 이상 제조 기업체 42개 기업이 타지역으로 이전 및 폐업으로 2014년 기준 1,553개 기업 중 100인 이상 기업은 35개 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집가, 인구의 지자체의 산업단지 개발, 안내 산업 입지 부족 등으로 타지역으로의 이전이 가속화되어 공업지역은 더욱 소형화, 영세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가 상승, 공업지역의 주거화 등 입지 여건 악화에 따라 제조기업들이 성장 후 타지역으로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어 최근 5년간 지역 내 총 생산률 및 재정 자료가 경기도 내 최하위로 나타나는 등 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천시 기업체에서 납부하는 지방세액이 전체 대비 15.2%인 856억 원에 불과합니다. 단일 기업체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를 보면 삼성전자가 수원시에 2,617억 원, 용인시에 1,210억 원, 화성시에 2,156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GS파워의 12억 원에 불과한 시점입니다. 이는 우리시의 높은 집가, 임대료 상승, 공업지역 부재 등으로 성장 기업이 부지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사업체 및 종사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소형화, 영세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20년 이상의 노후 공장이 63%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 재생을 위한 공장 이전 부지 및 대체 공업지역 조정이 절실한 시점으로 신산업별 구축을 통한 부천시 산업경쟁력 및 인접부지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정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가속에 따라서 공업지역의 전반적인 재배치가 필요한 시점, 국정분단이 총량으로 관리되고 있어 있는 가미 억제권력으로 지정되어 있어 심한 시점입니다. 공업지역 재배치를 통해 부천시 산업의 공간적 위치는 부천시 대장동이라고 면적은 233만 9천 제곱미터에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주거단지, 복합지원시설 등 복합단지의 개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성장동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 개발 방향으로는 친환경적인 공간구성, 녹지 보행 네트워크 조성, 자연성 보건 및 청정도시 조성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 및 기업자의 편의를 고려한 토지 및 공공시설 계획 수립과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및 미래 성장동시를 통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산업기능기업 및 자생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배후 복합단지 개발을 통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및 복합 임기로 개발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피제 발표하신 내용은 개발계획 수립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 개발 구상안이라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천시 북부지역 친환경 산업단지의 개요, 추진 실적 및 흥화 계획, 그리고 산업단지의 필요성과 조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업지역 물량은 허용 총량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업지역 재배치를 통한 부천시 산업 공간적 구조적 재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셨으며 사업 계획으로 2021년까지 부천시 북부의 지역 일원 68만 평에 대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북부 지역을 부천시 발전 계획 중 비빅3 지역으로 설정하여 편리한 교통망과 물류망을 통해 경인축을 잇는 산업 허브를 육성하고 특화산업 및 미래성장 동력 유치를 통한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로 조정하며 산업기능 지원 및 자생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우복합단지 개발하는 원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 전략 하는데 우리 R&D를 지금 부천시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질문 드릴 분은 박병권 시인님하고 박병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척지식 산업센터도 하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철 일산만 가더라도 지금 대구 산업단지 또 하고 있어요. 저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1년 전부터 올 11월 달에 발표하신다고 계획 기본안 발표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또 12월 달로 또 넘어갔어요. 그 대장동 주민들 상태로 공청회 하신다는 게 벌써 9월이에요. 아직까지 공청회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만 R&D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느긋하게 가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R&D 단지만 만들어 놓으면 기업들이 나 들어오겠다고 손들고 들어오는 기업이 있습니까? 파주만 보더라도요. 일반 기업들 딱 들어오면은 취등록세 다 면제해 줍니다. 기업들한테 기본적인 특혜 다 주고 있어요. 우리 부천시 중소기업들한테 특혜 주는 거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과장님하고 시의원님한테 묻겠는데요. 우리가 대장동 안으로 전철 못 끌어 들어오면은 망합니다. 진짜 하나마나예요. 그런데 지금 소사 원시선이 내년 2월에 개통하지 않습니까? 6월까지 개통한다 그러는데 대곡에서 소사선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21년 6월에 개통인 걸로 아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은 요 아래 홍대하고 원종선이 일리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원종역에서 끊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시의원님한테 철도 계획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 바로 옆에 마곡만 해도 32평 아파트가 9억씩 해요. 근데 우리 대장동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버스로 4정거장 밖에 안 돼요. 근데 값이 왜 이렇게 전철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철이 과연 어디까지 됐는지 대장동 기본 계획안 보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한가운데 상업단지 옆에 전철역이 들어오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계획 기본안 구성하기 전에 이미 전철역 같은 노선이 다 확정된 다음에 기본 계획안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에서 자기네가 차량 기지를 주겠다고 하면서 다시 그걸 끌고 갔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아까 노선을 이렇게 보면은 원종역이 W역세권 되는 걸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대곡 소사선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원종이 지금 공사하고 있어서 절대로 일리 못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홍대하고 원종선이 어디까지 얘기가 다 됐는지 제가 의원님하고 과장님께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장동 저 아래에 보면은 코스트코가 들어오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부천시랑 갑자기 소송이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코스트코가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구 취지하고 청구 원인이 뭔지 그리고 시하고 2심에서 2심, 3심 계속 갈 건지도 제일 궁금하고 저는 다른 기업들이 만약에 부천시로 들어온다면 대환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소송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방세 수입이나 다른데 우리 서울권 인구 들어오는 데도 대형 마트 들어오면 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철하고 그 코스트코 소송 관련해가지고 의원님하고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선은요 아직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확정된 건 없고요. 지금 이제 노선 자체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 관련된 거는
분야가 좀 틀려갖고요. 그거는 자세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홍대하고 그 원정동의 그 전철 노선은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장동 끝까지 가야 된다. 그 노선이 지금 홍대에서 원정동을 거쳐서 옹정동에서 종착역이 생기면 대장동이 만약에 개발이 되든가 개발이 안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끝까지 뽑아줘야 그래야 부천시가 완벽하게 그 격자 노선이 이루어진다고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행이 이제 국회의원님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모든 시의원들도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철이 원정도에서 끊겨버리면 다시 전철을 다시 연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못 걸어가면 우리라도 대장동 끝자락까지 반드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부천시 소관인 것 같습니다. 네, 맨 처음에 시민단체 분들이 많이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또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승인 조건이 그분들하고 잘 맞지 않아서 그분들이 포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동 시민 임철수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한 7년여 부천시 활동을 하면서 토론회도 참석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정책 의견도 많이 들어봤는데 항상 걱정만 하지 실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게 7년 전, 6년 전에도 이 사항이 토론이 됐었고 그러면은 부천시 시장은 뭐 하시는 분이고 국회의원은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분들이 부천시 먹을거리를 만들어줘야지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근데 지금 다 뺏기고 바깥으로 유출이 되면은 차기 시장에 나올 때는 내가 어떤 기업을 대기업을 유치하든 지금 아까 이 시민 한 분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다 메모해놨는데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GTX와 연결시켜줘야 되고 소사대곡선 원정 홍대 입구 이 전철 연계 안 되면 아무리 호화롭게 잘 전화도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안 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책임지고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의견을 다 지시를 했으면은 뭐 시의원도 계시고 시장님이 차기에 나오는 분이 어떤 분이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한번 끌고 가실 분들이 해야 되지 않나. 너무 오래 지속이 돼요. 이게 지금 6, 7년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된다는 거는 시민들한테도 좀 지루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계속 바깥으로 나가고 있고 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년간 매년 3, 4천 명씩 젊은이가 일자리를 찾아서 충청도, 당진, 천안, 안산 이쪽으로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 아는 사람 자녀들도 많이 내려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도 걱정들은 다 해요. 시민이 걱정해야 되는 건데 시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앞에서 챙겨주셔야 돼요. 시의원이나 정책 위반자들은 그런 부분을 전철도 뚫어야지 되고 전철도 끌어와야지 됩니다. 예, 휴먼 ENG 대표 박금식입니다. 저도 부천에 27년 살았습니다. 27년 사는데 부천이 발전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지금 북천에 정치하시는 분이나 강릉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부천의 발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소사에서 원정으로 가는 도로도 실제 그 한다 그러면은 부천시를 해서 부천역으로 해서 중앙으로 이래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대장동도 거쳐서 갈 수 있고 그런 거 있는데 그것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부천에 지금 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저기 삼정동 쪽에 가면은요 지금 레미콘 또 그 뒤로 가면은 폐자재 뭐
있는 거 다 적치해가지고 미세먼지고 이것이 계속 차가 도로에 물을 뿌리고 다니지만은 환경이 말이 안 됩니다. 미세먼지고. 옥상에 올라가면은, 공장 옥상에 올라가면은 먼지가 투적돼가지고 한 이틀만 물버릇이 안 닦으면은요, 이렇게 뚝깨가 져요. 그것이 뭡니까? 지금 현재 레미콘 공장에서 나오는 먼지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부천에 있는 레미콘 공장이 부천의 세수는 하나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서울에다 사무실 본사를 두고 있는데 왜 그런 공장들을 여기서 부천에서 가만둬야 되는 겁니까? 하루빨리 그것부터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좀 더 조성할 수 있고 좀 더 부천이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건데 그런 기초적인 것도 지금 부천시에서는 정치인이나 시에서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지금 현재 그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더 이상 산업단지를 배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부천은 산업단지가 부천 지역의 땅 지역의 넓이에 비해 가지고 충분히 배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보다 우선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도 좀 해결하면은 부천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천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경제를 위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사항들을 각 공무원들이나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소통해 주시고 권유해 주시면 앞으로 발전된 부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지만 또 공무원이나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 규제, 규약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도 빨리빨리 시행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이 3단지 조성에 대한 사항 토론에서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랜드마크인 항공산업이나 또 대기업의 연구기관들이 아랜드기관이 들어와서 부천이 좀 더 신명나고 발전된 그런 산업단지로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부터 저 24차 부천지역 경제발전방문 심포지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양안방 최고의 전문 의료진들로 구성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나치과병원은 국내 최고의 의료기구를 구축하여 환자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다나 한방병원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배우선으로 한성이 추구하는 가치 경영은 국내 유수의 대형 거래처에서 한성의 김치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을 부른 가수 이진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냐면 이 제품 TLE MSM 그러니까 식물성 유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식물성 유황. 여기 무릎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황을 많이 먹고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식이 유황 MSM 식물성 유황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일이 연락 주시면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질 좋은 장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드실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이고요. 국내산 민물장어, 양만수협에서 제공되는 국내 질 좋은 민물장어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창수산으로 오세요! 저희 다단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미용실 세어 올프유 성형외과는 모든 여성들의 로망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성형뿐만 아니라 피부, 비만까지 최고의 미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